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마이뉴스 장윤선 정치팀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요. 따뜻한 오후 되고 계신가요? 저희는 오늘 오마이뉴스 상암동 스튜디오에 소중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대통령 선거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서울교육감 선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순서로 이수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수호 선생님하고 같이 하실 선생님들은 이창동 영화감독 이창동 선생님 그리고 영화배우 문성근 선생님이십니다.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수호 교육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수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네, 이창동 감독님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이런 자리에 잘 안 나와봐서 좀 어색합니다만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동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문성근입니다. 이수호 선생님하고는 배우로서 동지입니다. 그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총장 선생님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80년대 그 후반부터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나 뵀었고 늘 깊이 존경해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소명이시겠죠. 그래서 참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뭐 이렇게 늘 존경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한번 나오고 싶다 해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직업군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영화시고 한 분은 교육운동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선생님이신데요.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서울교육의 미래 그리고 한국 정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창동 감독님하고 이수호 선생님하고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교육감 후보님 이러면 너무 이 토크쇼에 안 맞기 때문에 호칭을 그냥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같이 교사로 재직하셨다고요. 우선 이수호 선생님께서 먼저 그때 인연을 얘기를 해주시죠. 예.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문성근 배우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배우님. 좀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같은 배우로서 출연을 이제 부러진 화살을 했는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총장 선생님. 총장이면 교수든지 네. 총장님인데 총장 선생님 하여간 고맙습니다. 잘 올려주셔서. 우리 이창동 선생하고는 제가 서울의 신일고등학교 근무할 때 만났죠. 제가 지금 수율에 있는 신일학교에 먼저 부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촌놈이었고 서울에 좋은 학교입니다. 신일 고등학교. 지금 뭐 제자들도 좋은데 거기 와서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또 상담실 아이들 어려운 애들 만나고 이러고 있던 차 제가 가고 이제 한 3, 4년 지났나 4, 5년 지났나 그때 이제 여전히 초원에서 부임을 해왔죠. 그래서 만나서 학교에서 이제 같이 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인연으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뭐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이제 소설을 이제 써보겠다고 소설가로 데뷔를 하겠다고 열심히 소설 써하던 그런 기억들이 우선 첫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선배 교사셨고 후배 교사셨던 예, 건가요? 그런 셈이죠. 별로 이렇게 차이는 안 나 보이시는데 연배 차이가요? 많이 연배 나시나요? 차이가 좀 있으시죠. 있으시고 네. 제가 이제 시골 경상북도에 가장 이제 교사들 사이에는 오지라고 부르는 예. 그러니까 좀 가기 싫어하는 영양고등학교에서 1년을 근무하고 서울 이제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신일고등학교로 가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로 얼떨떨한 상황에서 이수호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셔서 인사를 나누었고 또 여러 가지 친절하게 이제 대해 주셨는데
그때 학교에서 그 굉장히 제가 5년 근무했는데요. 네. 신일고등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4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소 선생님하고 또 영화평론 하시는 변인식 선생님이라고 계셨고 네. 또 그냥 교사만 전념하시는 양승관 선생님이라고 네 분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항상 어울려 다니면서 뭐 방과 후에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네, 술도 뭐 한잔 심지어 술도 하고 항상 그렇게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를 심지어 4인방이라고 부르기도 신일고등학교 했고 4인방.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유흥에 이렇게 몰두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주로 교육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의 모순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뭐 이제 때때로 저도 뭐 소설을 쓰고 있었고 변인 선생님도 계시고 뭐 양수환 선생님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뭐 삶이나 뭐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다 국어 선생님이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주로 교육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이수호 선생님은 그 전교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교사 협의회에 그 참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이제 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풀어나갈 수 있나 그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에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수호 선생님을 만난 것이 뭐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비록 뭐 소설가로 이제 뭐 미미하게라도 활동하고 있기도 했지만 그냥 학교 생활에 파묻혀 가지고 네. 그냥 내 할 일 하고 이렇게 하기 쉬웠을 텐데 그 몇 년 동안 계속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뭐 같이 고민하고 그 공적인 문제로 계속 뭔가 얘기를 했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죠. 저를 형성하는데 상당 부분 그때 30대 초반의 그 시간들이 네.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980 몇 년? 82년 저는 82년부터 80, 87년까지. 82년에 오셨. 그리고 예. 우리 현대사 예. 완전히 보- 복판에. 예, 현대사로 보더라도 가장 격렬하고 가장 네. 고민이 많았던 예. 시점이었죠. 그 82년 그때 가는 대로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굉장히 권위주의 시절인데 모든 게 이제 위축돼 있었고 특히 교육은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중학교는 학급이 70명이었고 고등학교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수업하기가 힘들 그런 정도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뭐 교육과정 문제 그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교육에 과도하게 잘못 개입하고 그래서 뭐 천지. 돈 봉투 손지 들고 오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의식 있는 선생님들, 네. 교사들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창동 선생님 얘기했지만 참 같이 다니면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털어놓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이창동 선생님 올 그 무렵에 교육운동을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83년이고 우리 저 이창동 선생님은 소설을 이제 몰두하기 시작했고 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 신동아의 중편을 써서 신춘문예 당선이 됐거든요. 절리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예, 그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 원고를 써가지고 저하고 같이 봤어요. 마지막을 그것도 술집 같은 같이 보면서 모든 일은 술집에서 아니 사실 네. 우리 그때 교사들이 그렇게라도 그 시대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됐던 아픔이 사실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운동하면서 사실 열심히 하다가 86년에 교육민주화 선언이라는 거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목이 잘릴 위기에 예. 처했던 그 유명한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랬는데 사실 이창동 선생하고 몇몇 선생이 뭐 변인식 선생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을 다 모았어요. 학교에. 예. 선생님들 다 모아서 저하고 신정식 선생 두 분이 관여가 됐는데 이 두 분 하는 거 우리도 찬성한다. 그리고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 예. 선생님들을 그래가지고 선동이라는 말은 좀 그런 설득을 했는지 아니 뭐 그런 또 의식이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교는 선생님들이 만약 두 선생님이 파면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도 전부 행동을 같이 한다. 뭐 이런 걸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목숨을 구했던 일도 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제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그 교육 운동을 하는 이소 선생님 같은 분처럼 그렇게 열심히 못해서 그렇지 앞에 나서서 네. 대부분은 이제 같은 문제를 공감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지하고 지원한다라는 뜻을 모았던 거고 그리고 그때 신일학교의 학교 재단에서도 그리고 학교의 뭐 교장 선생님 이하 그분들도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처리하고 싶었으나 또 교사들의 이런 것을 또 핑계 삼아서 이소 선생님 같은 분을 보호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이소 선생님이 이제 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인 기억을 이소 선생님하고 관련된 기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시골 학교에 1년 근무하고 정말 가난한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뭐 촌지라는 거를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 그 학부모님한테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로부터 그 장터에서 행상을 하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걸 파시는 분인데 저한테 고맙다고 담배 2갑을 제가 담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신문지로 싸서 고무줄로 탱탱 묶은 아이고. 그걸 주시는 거는 받아봤지만 예. 촌지를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제가 뭐 없는 돈이라도 줬으면 좋지. 그런데 막상 서울에 오니까 그게 이미 일반화돼 있더라고요. 촌지가. 네. 그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또 안 받고 거부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또 주신 분도 굉장히 쭈뼛거리면서 주시는데 굉장히 모욕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이제 이소 선생님한테 네. 이렇게 어떻게 여쭤봤죠. 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그랬더니 이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 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면 절대로 집에는 갖다 주지 마라.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현명한 예.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 말이 그걸 집에다 주기 시작하면 일단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림 규모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자기도 그런 걸 받으면 학생들한테 책을 나눠줍니다. 다 사가지고. 그 돈으로 책을 예, 책이나 사서. 뭘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걸 다 소진하거나 돈을 더 쓰게 되죠. 저도 이제 그 방법을 택했는데 예. 그 이 선생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자면 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이 선생님은 일단 그 제가 학교 그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네. 12년 그리고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몇 년, 한 20년 가까이 만나본 교사 중에 수많은 교사 중에 가장 독특한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뭐 그게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었냐면 일단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학생들을 정말로 인간으로 일대일로 존중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 사실 이게 말은 쉽지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 효과가 별로 나지 않고 힘만 들고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그걸 지키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존댓말도 하고 철저하게 듣겠다고 정말요? 하고 일방적인 말을 절대로 안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 이제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이제 수업 교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합니다. 아, 예. 안 들릴 텐데 애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거의 막 뭐.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릴 정도로 떠들거든요. 근데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예 소리가 나야 문 열고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반드시 노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의 그 학생들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교사가 네. 존중하고 있다라는 그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걸 계속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오실 때가 되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노크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 들어가면 여전히 떠들지만 이 선생님만은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크를 하셨어요, 선생님?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학생들이든 인간은 다 존중받을 때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잘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교육적 분위기에서 어떻든 그 교육적 효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저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또 해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수업에 시작할 때 학년 초에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한테 약속이기도 하고 그 학생들과 약속.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고 그때 함께 하는 약속 중에 하나가 이제 체벌 같은 거 안 하겠다. 진짜 힘들어요. 불편하고. 체벌 안 하면요. 그렇지만 어떤 애들은 저는 뭐 이 담임을 하면서 성적표 같은 것들도 그냥 주죠. 주고 뭐 도장 찍어와라 뭘 어떻게 이제 안 하죠. 또 다른 학생도 공개도 안 하고 주면서 네가 자기가 자기 성적을 확인한 순간 받을 상과 또 받을 벌은 이미 혼자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보는 순간 그걸로 충분하다. 다만 부모님은 그래도 그걸 볼 만한 책임과 자격이 있지 않니? 그것도 네가 판단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하고 그건 네가 판단해서 해라. 이런 게 아이들로 봐서는 굉장히 그 당시로는 좀 충격적이고 신선하죠. 그래서 뭐 참 실천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애들은 그래요. 저는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좀 때려주세요. 저는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매에 찌들리고 예.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 그 시절에 선생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바로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는데요. 1982년부터 87년 예. 사이에 그럼 문성근 선생님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82년에는 회사 다녔고 85년부터 이제 연극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이소 선생님, 이창동 감독, 변인식 선생님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예.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변인식 선생이 영화 얘기를 학생들한테 늘 자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큰 철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 예술가시니까 시 쓰시고 네. 소설 쓰시고 영화 하시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문화예술적인 소양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떻게 보자면 지금도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때 미리 실천하고 계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게요. 이소 선생님 예. 예, 굉장히 그 반가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저희 열린 인터뷰 방송 보면서 네티즌들이 의견을 예. 주고 있는데요. 이수호, 이창동 선생님들 정말 반갑네요. 대선만큼 중요한 교육감 선거 좋은 열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게 있고요.
꼭 화이팅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재밌겠다 좀 더 재밌게 해주셔야 돼요. 재밌겠다 막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얘기 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그 학교 다닐 때 그 저희는 사실 정말 여학생들이지만 예.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뭐 그렇죠. 발바닥도 맞고 막 종아리도 맞고 허벅지도 맞고 예. 막 많이 맞았는데 선생님 이창동 선생님은 저도 체벌을 했습니다. 체벌을 했고 체벌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저한테 있고요. 제가 처음 부임한 아까 이야기한 그 경상북도 오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너희들도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꿈을 심어주려고 그랬고 굉장히 열심히 대학에 가고자 하는 대학 입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참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제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했고요. 그래서 성적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미달되면 때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기준이 학생들의 수준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많이 때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되고 네. 제가 그 다음에 한 사람당 그럼 밥을 못 먹었습니다. 팔을 못 해가지고. 너무 많이 때려서요. 네, 그게 때리는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 때리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그 허무한 나의 그 학생들에 대한 나의 비전이었나, 잘못된 교육 목표였냐 하는 것은 뭐 1년도 가기 전에 제가 절감을 했고요. 물론 뭐 전면적인 이제 입시 위주 교육만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신일 와서는 그렇게 체벌을 하지 않고 굉장히 절제했는데, 아까 이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맞으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교사의 눈에 띄었다든가 이럴 네. 때는 차라리 때려주면 그걸로 보상이 이제 그걸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용서한다든가 그냥 넘어가면 네. 계속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 경우는 저는 지금 체벌 불가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 있다는 건데, 네. 그럼에도 그런 이제 말하자면 체벌의 효용성이 있지만 이수 선생님처럼 철저하게 그 체벌을 없이도 교육이 가능하고 네. 그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수월성 교육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주신 분이죠. 네, 그렇군요. 그 교육이 그 시절하고 비교해 보자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이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교사하시다가 예. 교육운동 하시고 지금 이제 교육감 출마까지 하셨는데요. 그 시절 그때 그 시절과 비교해서 우리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소크라테스 시절에 소크라테스도 제일 이제 걱정했던 게 청소년이었어요. 얘들이 제일 문제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늘 그런 것 같아요. 시대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 질이 좀 다르죠. 아까 저희들이 교단에 있으면서 할 그 시절 80년대 초반 그 무렵은 이 교육이 이제 국가가 과도 개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투자나 시설이 미흡해서 아주 열악하다거나 뭐 학교 분위기가 뭐 우리는 신일 같은 경우는 참 좋았지만 대부분 학교는 거의 교장이 제왕적 분위기 뭐 이런 거여서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됐어요. 실제로 학급당 인원수도 줄었고 했는데 여전히 또 이런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무슨 이상한 폭력이에요. 네. 폭력이 뭐 그때도 있긴 했지만 학교 폭력과 지금과 같은 따돌림, 학교 폭력 또 과도한 사교육비 이런 거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또 어려움이 다가와서 지금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항상 그 시기마다 어려움이 있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상대적 비교는 할 수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어렵다.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무렵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예. 두 분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일생을 산다면 그 다 교육을 거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교육을 채용하면서 그렇죠. 인생을 산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자기가 교육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학부모로서 또 자식을 교육하면서 살아가니까 뭐 요즘은 조부모도 손자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건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그 교육비가 많이 드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부모의 경제를 본대요.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 들어오는 아이의 부모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인데 그렇게 과도한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의 그 교육비를 드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조부모의 경제력이 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손자의 교육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제 경험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뭐 어느 시대나 교육 문제는 다 누구에게나 고민거리고 골치 아픈 문제지만 저는 점점 교육의 환경은 나빠져 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돌이켜 봐도 저한테도 3기가 있는데 이제 1기는 제가 교육받았던 때고 2기는 제가 교사로서 교육을 했던 때고 3기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체험한 이제 교육 현장인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뭐 대학 교육이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물리적인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도나 시스템도 어쨌든 뭐 정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 생태계라고 그럴까요? 이게 편없이 나빠져 가고 있고 무너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학교 교육도 있지만 뭐 가정 교육도 있고 사회 교육도 있고 지역 사회 교육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성이 만들어지면서 단지 경쟁력만 하더라도 뭐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아이가 뭐 인격적으로 우수한 것도 보면서 스스로 자기도 거기에 지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도 다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육이 형성돼서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걸 해주던 지역 사회가 이를테면 뭐 동네 같으면 무슨 뭐 서점이니 문방구니 뭐 무슨 가게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모이고 서로 뭘 나누던 그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PC방 아니면 사설 학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가정에서조차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 그 모든 교육의 부하가 학교에만 몰려들어서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해주느냐 하면 학교에서 그런 부담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은 더 이제 말하자면 그 학력 교육만 하다 보니 학생들이 밖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의 경쟁 위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거를 무슨 뭐 전담 교사가 뭐 어떻고 뭐 폭력에 예방하기 위한 뭐가 어떻고 처벌이 어떻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표피적인 이제 현상만 치료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교육 기능 자체가 생태 교육 자체가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리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그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멍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의 초중등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 학생들까지도 그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어떤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쌓여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 같아요. 불안이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선생님 아까 상호 간에 평가하실 때 굉장히
교사들 사이에서 인기도 있으시고 아주 좋았다 이런 뭐 사인방도 소개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 선생 짧게 아마 아이들도 나를 좋아했을 예. 것이다. 아니면 뭐- 애들은 날 별로 안 좋아했을 것이다. 네, 조심해서 발언하시고 다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예,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누구나 다 그런데 표정이나 네. 느낌을 통해서 알죠. 예. 말은 안 해도 제가 날 좋아하는지 이것도 우리 다 압니다. 네. 아, 예. 네. 그 이상 네. 제가 예. 제 입으로 말하면 이수 또 선생님은 뭐 사실 전설적인 교사시죠. 저는 뭐 특별한 교사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교사는 아니었을까. 좋든 나쁘든. 다들 이렇게 일종의 자뻑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그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르치셨을 때 제자였던 한 분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고 기억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용진 제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자리에 잠깐. 네. 원래 여기 일찍 마이크. 오셔서 원래 제자가 선생님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말이죠. 제자가 늦게 왔습니다. 여기. 예. 저는 네, 여기 오면 그 왜 TV 토크쇼 있잖아요. 네. 음악도 네, 나오고. 유명한 그걸 모시고 나면 음악도 친구나 예. 특별 게스트 불러서 네. 실루엣 이렇게 고지에 숨어서 네. 증언하는 거. 목소리 변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오마이 TV에 오마이 댓글 다 오네. TV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고발하고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자, 두 분 선생님께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주로 교무실 분위기던데. 교무실 아니야, 이 분위기를 계속 가면 이게- 방송 청취율 확 떨어지잖아. 우려를 네. 이제 같이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박용진 제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두 분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어떠셨는지, 학생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근데-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평가가 저는 제가 좋았다. 나오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입학했죠. 이창동 선생님은 제가 직접 배운 적이 없고요. 아. 이수호 선생님께는 배우기도 했고, 제 담임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 제 주례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오늘 뭐 일방적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형들이 있어요. 두 분이 또 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친형이. 예, 형님 두 아, 그럼 분이. 이창훈 쌤한테 예, 배우셨고. 이미 다 들었죠. 그래서. 아, 고등학교를 이제 신일고등학교로 배정 받을 거다,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국어 선생님 세 분이 계시다. 한 분은 내 들어와서 영화 얘기만 하실 거다. 한 분은 내 들어와서 시와 소설만 읽으실 거고, 한 분은 정말 이 민주화가 어쩌고 인권이 어쩌고 이 얘기만. 너 그분들에게 걸리면 국어는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자율학습해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니 근데 어디선가 제가 이창훈 선생님 처음 뵙고 제가 신일학교 졸업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이수호 선생한테 걸렸을 경우야. 그래서 용감하시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창동 선생님께는 수업을 이제 못 들었고 변인식 선생님은 제가 이제 들었고 이수호 선생님도 이렇게 들었는데 제 충격은 그거였어요. 막 60명 아이들 콩나물 시루에다가 넣어놓고서 막 난장판일 때 유일하게 애들이 조용한 때가 언제냐면 수업 시작할 때 차렷, 경례 이렇게 그 반장이 이걸 하잖아요. 그때가 가장 아이들이 그래도 조용한 타이밍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 풀어지고 자고 이러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세분 선생님이요. 아니 아니요, 있었어요. 한 분. 선생님. 이 선생님만. 들어오시는데 이제 노크를 하고 애들 막 칠판 지우개 날아다니고 책상 위로 뛰어다니는 중에 선생님이 딱 들어서면 이렇게 노크를 딱 하시고 인사를 하고 들어오세요. 네. 그럼 이제 막 공중에 떠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막 착지해가지고 자리 찾아가고 아이들 몇 명 인사하고 네. 이렇게 처음 됐죠. 그래서 그때가 되게 충격이었으니까 인사를 먼저 하는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 들어오니까 내가 때렸다 안 때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면. 그래서 그거는 뭐 맞는 건 지나겠고요. 사실은. 근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고 수업 시간에
이 진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우리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다 진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뭘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전문직 교사로서 내 영역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배움이 짧아서 잘 몰라도 깊은 뜻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신데 같이 선생님하고 머리가 삐끗삐끗해져 있어요. 머리 얘기하시니까 저는 보면서 네. 선생님도 저 이창동 선생님처럼 이렇게 길러보세요. 아니 헤어스타일 변천사가 있죠. 전에는 학교 다닐 때 이창동 그랬지. 선생님만큼 이랬지. 이렇게 풍성하셨어요. 정말로. 학교 다니실 때. 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빠져버려가지고. 네. 예. 그때도 두발 단속기 있었잖아요, 학생들. 있었죠. 저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올리는 걸 좋아했는데 네. 두발 단속을 허지는 했었어요. 아니 그 신일은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어요. 뭐 그걸 지금 저 학교처럼 막 정문에 도열해서 써서 이런 건 안 했어요. 안 하고 가끔 이제 선생님들 가운데 스스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 계세요. 네, 예. 또 이제 학생부라 그래서 그쪽은 또 너무 심하면 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 계신 선생님들이 좀 그러긴 했지. 그래서 전 신일학교 참 그 괜찮은 학교다. 상당히 학생들 존중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만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두발 단속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지금도 그게 그 뒤에부터 굉장히 그냥 의례적인 학생부에서는 매일 아침 조를 편성해서 정문 지도를 한다. 이게 이제 상설화돼 있고 그때 이제 교복, 두발 뭐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일일이 지적하고 그리고 뭐 자르고.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예. 지금 학교도 그렇게 하는 문제가- 학교가 있는 거죠. 그런 학교가 예. 지금도 있다. 예. 조금 이제 좀 과도하죠, 사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그렇게 예. 통제하는 학교들이 예. 있는 것 그래서 같고요. 그것도 재밌는 게 뭐 참 진보 교육 소위 진보 교육감 들어서서 이제 그런 게 못하도록 했거든요. 단속을. 예. 단속 자체를 단속 자체를. 못하도록 해서 이제 뭐 학생인권 조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는 또 괜찮았어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해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또 그게 부활하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학교 체제라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 교육 행정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냥 무슨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모두에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도 못할 짓이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늦게 와서 뭐 두발 단속과 내 머리에 대해서. 그 헤어스타일에 안 대해서 했습니다. 한번 얘기 안 하셨거든요. 아니 아까 아까가 아니죠. 전에 그러셨다고요. 그 회의 때 두발 단속에 대한 뭐 이렇게 입장 얘기할 때 아직 선생님도 모르셨던 모양이죠. 아직도 그래 글쎄. 아이들을 학교에서 두발 단속을 하냐. 머리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건 나다. 이 머리 대머리를. 나 하나로 족하다. 그러니까 두발 검사, 두발 관리는 나 하나로 족하지. 아이들은 단속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머리 많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네. 관리하셔야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교사잖아요. 네. 교사였잖아요. 근데 저 자신이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나도 길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두발 단속 하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죠. 학생들이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단속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뭐 학교의 뭐 재량권, 인권, 학생 인권에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문화의 문제고 네. 그게 교사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직접적인 단속도 단속이지만 일상화된 네. 문화나 일상화된 그 규율이 훨씬 더 학생들한테는 네. 힘든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아무 그 비판의식이나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 무조건 받아들여 버려요.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어떤 학생들은 엄청난 심리적인 또는 이 정신적 타격을 받아요. 아, 예.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10명을 단속했는데 한 명이 그런 학생이 있으면 그건 전체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 타격을 받고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평생 가지고 가는 그래서 맞는 데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아주 수모를 당하면서 두발 단속이나 뭐 가방 뒤지기 이런 걸 당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 침해 이런 거는 참 엄청나게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런 예를 들거든요. 30년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그때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는지 이게 정말 안 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박용진 제자가 정치인이 될 거란 예감이 있으셨습니까? 예. 아니, 학교 갈 때도 좀 이런 식이에요. 좀 뭐 갑자기 학생회장 출마했다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저 선거는요 국회의원 선거만 떨어졌어요. 당대표 선거 떨어졌구나. 이게 학생회 학생부터 있는 건 대부분 됐어요. 아, 됐어요? 선생님 기억하시는 예.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담임으로 만났죠. 그게 이제 제 마지막 담임이었어요. 1988년이죠. 뭐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제일 황금기고 또 학생부 활동도 하고 하는데 아주 지금도 머리 머리 깎아 있는 거 보세요. 아주 그 범생이 스스로 이렇게. 근데 내면은 또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학생들하고 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상당히 그런 기질과 그런 또 지도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보통 학생들은 좀 힘들어요. 네. 와서 제대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주눅이 들고 되게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면서 뭐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러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하라 그랬죠. 저는 뭐 하겠다는 건 다 하라 그러는 그런 거니까. 보통 공부 잘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부는 뭐 예. 제가 뭐 그 당시는 그래도 다들 공부를 잘했어요. 다들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기억력이 좀 내가 아니. 내가 가르친 학생과 다른가?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은 신일 고등학교에서 성균관 대학을 가면 아주 거의 최상이에요. 그 성균관 신상이 대학을 막 다 털리고 성균관 대학을 아주 우습게 알고 예. 그 정도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서울대가 멀더라고 저희 집에서 미아역에서 관악산이. 그게 다 연결되는데 그때는 특목고라고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자사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골고루 다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심지어 제가 고3 이 친구 맡기 전에 고3 담임을 할 그 무렵은 86년이네요. 고3 담임을 할 때는 좀 뭐 과장돼 있긴 하지만 저희 반 그때 성적 순으로 좀 학급 편성을 좀 했었어요. 편법으로. 저희 반에서만 서울대학을 10명이 갔거든요. 내가. 네. 그래서 아까 이창동 선생이 그렇게 아이들 그렇게 대하고 자율적으로 대하고 또 상당히 비판의식도 얘기하면서도 아이들 스스로 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저는 체험을 통해서. 네. 그리고 그때 그만큼 평준화가 제대로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모든 학교에서 서울대학도 가고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가고 성균관 대학 간 걸 아주 뭐 자기 공부 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때였죠. 네. 지금은 진짜 네. 너무 서열화돼 가지고 그렇죠. 몇몇 고등학교만 가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걸 저는 이번에 좀 아, 완화시키자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학부모의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녀가 그 경쟁을 이기고 예.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의지나 이런 걸 촉발시키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렇죠. 스포츠가 경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스포츠 정신도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과도하게 왜곡되게 이게 또 완전히 뭐
짝 갈라진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는 성자 독식,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해주는 이런 사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이 교육에서 선순환적으로 좋게 이해되는데 너무 그쪽을 과도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도 좀 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경쟁의 선순환이라든지 그것도 다 인정을 하면서도 과도는 안 되지만 네. 더 그래도 이 평등하고 우리 같이 하자라는 쪽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야 좀 균형이 맞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저는 악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욕 얻어가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근데 뭐 한국 교육 전체에 있어서도 이 서열화가 심각하지만 서울시만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뭐 강남, 강북이라든지 지역별의 서열화가 이루어져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특목고라고 불리는 뭐 외국어 고등학교나 뭐 이미 실패한 것이 판명난 자사고 뭐 이런 예. 등등으로 사실 외국 고등학교 출신만 하더라도 서울대, 연대, 고대, 정원에 거의 맞먹게 돼 있잖아요. 지금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계층화가 이미 공고히 돼 있고 가난한 동네라든가 일반 고 몇 프로 4%, 5% 정도의 우수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절대 다수는 기회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쟁적인 교육을 하고 다른 그 인성 교육이나 인간으로서 뭔가 숨쉴 만한 뭐를 만들어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또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때도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악해졌다고 네.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절대 다수 학생들이 사실 대학에 큰 가능성이 없거나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른 아무것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 다 24시간 중에 거의 뭐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그냥 그 학교의 모든 시간을 소외의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눈치 보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사는 학생들의 인성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우리 교육이 그런 식으로 점점 공고화되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 교육에 있어서도 네. 그게 단번에 뭐 한 정부의 교육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교육 자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교육감이 충분히 그걸 해나갈 수 있고 최소한 턴은 닦을 수 있고 방향은 잡을 수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강노현 교육감이 어찌됐든 그런 방향과 그 개혁을 분명히 하고 출범했으나 자초했으니까 이게 그런 식의 그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육 그 다수가 동의한 교육 정책이나 방향이 자초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수호 선생님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에 나서는 거를 굉장히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예. 그 누구보다도 저는 이 일을 잘 아실 수 있는 분이고 네. 저는 교수 출신도 훌륭한 분이 많으시겠지만 교육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학생들의 심리나 학생들의 그 변화의 과정을 체험하고 그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본 분은 아마 한국에서 정말로 5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분은 정말 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분이 한번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선생님은 왜 정말 이 서울교육감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창동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고요. 뭐 솔직히 지금 아이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나마도 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교사들이 좀 조금이라도 보람되게 또는 신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교가 돌아간다면 제가
전부 낯을 까닭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누가 이 일을 그동안 맡아왔느냐는 거죠. 교육 관료들 또는 외국에 가서 이론 배워와서 정말 그 생소한 그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대로 현장으로 막 정책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것 때문에 왜곡될 때 왜곡되고 꼬이고 시행착오만 계속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평생을 뭐 교사로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또 정말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우리 교사들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저는 사실 혼자 이름으로 가고 있지만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저는 같이 이 교육청으로 간다. 늘 그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또 학부모님들 뜻을 모아서 제가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게 그런 뜻을 모으는 소통, 그걸 통해서 뭔가 정책도 만들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죠. 네. 예. 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자분들께서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해외에서 저희 방송 굉장히 많이 보고 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선 올레 방송도 해외 104개국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런 의견이 있네요. 캘리포니아는 일요일 밤인데 문성근 선생님도 나오셨네. 캘리포니아 교민들한테 반갑다고 인사하셔야 될 것 반갑습니다. 같아요. 제가 지금 목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요, 서울 시간 6시에 광화문에 가서 또 문재인 후보 토크 콘서트 형태의 유세를 합니다. 조심할게요. 이제 까꾸로 매다다도 16일이고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남은 시간 정말 한 사람이 10명씩만 감당해주면 분명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두 분 선생님은 선생님 처음 언제 이수 선생님 만나신 건가요? 영화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80년대에 저 수일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럼요. 늘 예. 뵙게 예.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 명령이라고 해서 혁신된 정당으로 야권 대통합을 이루자 이 운동을 할 때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 전교조 활동하시고 그래서 잘 그렇게 굉장히 빡빡하다 그럴까?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주대연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이게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야말로 뭐랄까 이게 포용하고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온건하게 꼭 일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고 많이 힘을 받았습니다. 연기자로서는 네. 어떻습니까? 뒷모습만 나오셨는데요. 뭐. 근데 사실 문성근 선생은 제가 그 선친이신 우리 문 목사님을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목사님도 저를 기여해 주시고 해서 자주 뵙고 또 같이 뭘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해서 늘 이제 같이 배울 기회가 많았고요. 또 우리 형님 되시는 호자 근자 쓰는 형님이 문화 활동도 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그 강경대 죽고 했을 때도 전체 그 문화 책임을 맡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집행 책임을 맡고 같이 이렇게 일하던 경험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그래서 그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쪽 제가 들락날락 하면서 저는 정말 문성근은 참 저는 그래서 굉장히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 목사님 가게 그때는 회사 다니고 뭐 네. 이렇게 뭐 좀 덜렁덜렁거리고 지금도 뭐 좀 불량소년 비슷하잖아요. 또 친구가 명예남이세요. 영화도 주로 악역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런 느낌도 이제 받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래도 굉장히 이제 선망의 대상이죠. 뭐 우리 같이 이제 얼치기 뭐 이렇게 문학도 하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진짜 그 방면으로 가서 뭔가 제대로 한 사람이 되게 부럽잖아요. 뭐 이창동도 마찬가지, 문성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정치를 한다고 막 네. 깃발을 들고 막 이래서 이야, 또 이게 뭐야? 이렇게. 근데 봤더니 문 목사님 계실 때도 예. 문 목사님 밀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도 진짜 막후 정치를 다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게 충분히 네. 이미 내부에 돼 있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굉장히 뭐 같이 하면서 지켜보면서 너무 좋죠. 네. 그런데 같이 배우로서 또 출연까지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너무 생각, 저는 처음에 네 분을 모실 때, 이분들을 어떤 줄로 엮을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아주 오래된 깊은 인연들이 아니 또 있으시고 스크린 커터 싸울 때도 뭐 같이 하시고. 그 김대중 선생의 옥중 평지에 보면요, 홍걸 씨가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교도소 안에서 편지 보낸 게 있거든요. 그 아버지는 정치과를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학과 가니까 편지 내용이 결국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결국 만날 것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교육운동, 예, 뭐 감독, 예. 정치, 연기자. 사실은 아까 이제 교육이 망가진 게 교육 상태가 무너진 게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다 힘을 합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완성되면 다 각자 자기 업계로 돌아가서 현업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죠.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복직투쟁이에요 이게. 복직투쟁. 네, 이 MB 정권 들어오더니 출연을 못하게 방송국에 다 압박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김재동, 김미화 이런 사람들은 진행자라서 이렇게 도드라져 보였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연출자가 섭외를 해야 그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섭외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저급하게 우리 역사가 후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 예. 이거는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밥줄을 끊어버리겠다. 이건 국가가 존립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건 대단한 폭력인 거죠. 뭐 김근태 선배 붙잡아다가 예. 참혹하게 고문한 것도 고문이고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슨 이거 잘못됐냐면 이게 뭐 특히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다. 사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이렇게 개입 못하도록 막는 건데 엉뚱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감을 뽑는데 교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모순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개혁하고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박용진한테 기도해야 될지 앞으로 이거는 이제 직업이 정치니까 네. 그쪽 해서 네. 그런데 기대를 이번 선거가 사실은 진보 교육감인 광노현 교육감에 이어서 예. 하는 선거여서 사람들이 이 혁신 교육의 내용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이수효표 혁신 교육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학부모들이 고민이 되게 많을 예. 것 같거든요. 덧붙여서 어떤 네티즌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수 후보님이 당선되면 우리 아이 성적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 예,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대안을 주실 수 있냐 이런 의견인데요. 예. 예, 뭐 우선 성적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뭐 용진이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게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심어주고 우리 사회를 좀 제대로 알게 하고 하는 게 그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줘요. 네. 공부 다 해봐서 알지만 스스로 할 때 힘이 생겨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국어를 가르쳤네 안 가르쳤네 말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예는 들기는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대학들 잘 가고 다 잘 됐다는 사실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 줄석이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도 저는 수학 난이도 확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행학습 생기고 사교육 난리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늘 뭐 기준으로 삼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우리 학교의 수학도 난이도를 낮추면
그 굉장히 완화되고 좋아요. 그렇게 다 같이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경쟁에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 버리면 편안해지고 성적도 뭐 좋아지고요. 그리고 뭐 이수호표 그런데 저는 이수호표라고 특별하게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 만들면 그것도 부담이고 또 새로운 일이 됩니다. 지금 예.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되는 건 걷어내고 잘 되는 거 그거 좀 보완하고 잘해서 그걸로 이제 해 나갈 생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 운동입니다. 네. 실제로 혁신학교. 예, 예. 요거가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이 공교육의 대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학교 살리기, 학교 공교육을 제대로 만들기 이게 운동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저는 요거 잘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네. 예, 우리 학부모, 교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학교. 이렇게 좀 만들어갈 생각. 오늘 아침에 네. 우리 시장님 뵀습니다. 마을 공동체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저기 오늘 이번에도 이태리인가 어디 가서 협동조합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거 함께 우리 교육도 마을을 중심으로 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함께 해나가는 그런 학교 그거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제가 지역구가 부산이라서 지난번 총선 때 이제 나가서 그 학부모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특히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알고 싶어하고 또 부산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겠는지를 많이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교육감들께서 착상을 하신 것이고 실천해서 성공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서울시에서 확산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뭐 소위 그 이름 붙이는 거 저는 뭐 크게 안 좋아합니다만 그 진보 교육감이 아닌 교육감도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서울 같은 경우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가 그런 그 혁신 학교의 장점을 따서 혁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혁신이라는 게 뭐 다른 말 뭔가 새롭게 바꿔서 좋게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그걸 중점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예. 그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신데요. 예. 전교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너무 과도한 조합주의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교사들의 이익이 우선하는 집단 아니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정말 만들어진 단체이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직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평가할 때 현재의 전교조의 문제점, 그리고 예. 어떤 좀 대안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교조 처음에 결성될 때 문제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 시민적인 동의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왜 전교조가 처음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듣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교육을 바로잡아 보자 이렇게 교사들이 헌신하면서 또 자기 희생까지 하면서 다 그냥 해직을 당해가면서까지 이제 했던 거잖아요. 방금 혁신학교 예도 나왔지만 사실 그 혁신학교 운동은 전교조가 참교육 실천 운동으로 펼쳐준 가운데 작은 학교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모태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진보교육감들 들어서니까 정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 있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순수한 교육운동과 또 노동운동이 이제 결합하면서 교사들의 소위 자기 조합주의적 이익 뭐 이런 것들 사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좀 열악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자기 권리를 다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좀 과도했고 또는 막 사회가 변하고 변하는데 우리 전교조가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좀 더 정체에 있었던 이런 점들 뭐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교조를 대표해서 제가 뭐 사과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
그동안에 한 그 조합원이고 또 지도자였던 사람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뭔가 반성하면서 고쳐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순수함을 잘 유지시켜서 다시 교사들이 좀 활기차게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교사들에게도 좀 호소도 하고 질책도 하고 있을 수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온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염려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 네.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야권 통합 운동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민주 진보 가치 지향을 하는 뭐 정당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있지 않습니까? 노조도 있고 그랬는데 좀 작은 차이에서 충돌이 너무 많았다. 그것이 도리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명박 정부 같은 괴물을 만나게 된 원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작은 차이는 예. 슬기롭게 그 조정을 해가면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100%의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겠죠, 누구나.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 뭐 60% 70%라도 차분차분히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자라는데 이미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사실 기쁘고요. 예. 네. 저희가 원래 1시간 반, 90분간 생중계로 이 방송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5분밖에 저희에게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씩 이렇게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떻게 할까요? 문성근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아니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한자를 풀이하면 국민이 주인으로서 더불어 어울려 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특권, 뭐 반칙, 뭐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위 1%로 몰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서로 부족한 대로 손잡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진 대변인. 아마 오늘 저를 오라고 하신 게 이 교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앞에 방송 뭐가 있어서요.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참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도 주례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평생 스승이신 이수호 선생님이 좀 어려운 결심을 하시고 나셔서 마음으로 정말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이었던 시절 생각해보면 교실에서 정말 혁명이 있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실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이 사회에서 우리 교육이 이 사회에서 그 혁신을 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아이들이 그 틀에 갇혀가지고 시들어가는 게 너무 보기도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교조가 처음 들고 일어났을 때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웅성웅성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 있는 닭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의 그 외침 때문에. 지금 전교조에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육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수호 선생님이 서울교육의 수장이 되시면 꼭 좀 교실의 혁명, 교육의 혁신 이거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닭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감독님. 네, 교육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대선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박용진 씨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주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교사,
지금까지 교육관계 인물 중에 이수호 선생님만큼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변화시켜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같이 교사로 생활하면서도 저 자신을 매우 많이 돌아보게 했을 정도로 이수호 선생님이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한국 교육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과도한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마음이 더 무겁고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많은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만나면서 늘 부족하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정말 그동안 잘한다고 잘했지만 못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한 일도 그렇고 제가 함께 했던 여러 조직도 그렇고 그런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 또 철저히 반성하고 또 성찰하면서 그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로 가는 이 참 디딤돌로 삼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 아이들 존중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무엇을 고민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학부모님들 함께 우리 교육을 조금이라도 낫게 그렇게 해서 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세 분 인사말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게 저 선거법 때문에 말을 못한 겁니다. 저는. 예. 여기도요. 저도 선거법이요. 네. 교무실 분위기를 또 이렇게 이걸 바꿔주시는군요. 예. 여러분 90분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서울 학교 교육의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는 9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수호 선생님 하면 늘 이렇게 책을 한 권 갖고 다니셨던 게 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늘 갖고 다니셨던 책 중에 하나가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입니다. 그 행복한 아이들을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문용린 후보의 인터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